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수십 번 반복된 북한의 위협. 세계는 또다시 지긋지긋한 반복이라며 피곤한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핵 공격 언급이 들어간 겁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은 최고 전문가를 긴급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 단 7일 만에 믿을 수 없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침공 불가능.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북한의 모든 위협이 중단되었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에이든 콜드웰 미국 전략위기평가위원회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관영 방송이 띄워져 있었죠.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군복 입은 아나운서가 서울을 겨냥한 위협을 낭독하고 배경에는 미사일 발사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젊은 분석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또 시작이군요.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위협은 지난 30년간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저는 28살 때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도 북한은 같은 말을 했고 세상은 긴장했다가 이내 잊어버렸죠. 제 책상 위에는 유럽 안보연구소에서 보내온 초기 평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요약란에는 딱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패턴 반복. 일본 방위성 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우려할 만한 새로운 요소 없음이라고 정리했더군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울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점들이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표시하고 있었죠. 사거리를 그려보니 서울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첫 1시간 안에 10,000발 이상의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인구 밀도, 건물 구조, 대피 시간. 모든 변수를 넣어봤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서울은 방어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말이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동부가 안보보좌관 리사 모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 지도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리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핵 언급이 포함됐거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핵, 그 단어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래식 위협은 관리 가능한 소음이지만 핵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백악관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5명뿐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서울이 실제로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죠. 북한 장사정포 배치도, 사거리 분석, 초기 피해 추산. 30년간 제가 다뤄온 숫자들이었습니다. 수치상 서울은 방어 불가능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첫 1시간 내 최소 10,000발의 포탄이 도심에 떨어집니다. 대피 시간을 고려해도 초기 사상자는 10만 명을 넘을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핵 공격 시나리오는 더 심각합니다. 20킬로톤급 탄두 하나만으로도 도심 기능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은 아직 멀쩡한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은 30년 넘게 같은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여전히 존재하죠. 왜 그럴까요? 질문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의문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제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콜드웰 박사님, 계산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다시 스크린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로 가득한 지도. 30년간 저는 이 숫자들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참모의 질문은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콜드웰 박사, 서울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계산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 서울은 아직 존재하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짐을 챙기고 곧장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향했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안에 모든 걸 확인하고 돌아갈 계획이었거든요. 브리핑실 문을 열자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중령입니다. 예비전력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스크린에 장사정포 배치도가 떴습니다. 저는 익숙한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사거리 60km, 분당 발사 속도 4에서 6발, 총포문 수 약 1000문. 계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타격은 막을 수 없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인정했죠.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현지 담당자들은 방어 가능성을 주장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건 서울을 평면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입체로 표시돼 있었고 지하 구조물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죠.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30층 이상 건물이 400개가 넘고 지하철은 23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는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포탄은 건물을 관통하면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지상 공격 병력은 이 건물들 사이에서 시야를 잃죠. 우리는 이걸 입체 방어라고 부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달랐죠. 그래도 초기 피해는 막대할 겁니다. 준호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도시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브리핑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분산 지휘 체계, 지하 방호 시설, 신속 대피 경로. 모든 게 문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계획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준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내일 오전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강남 쪽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죠. 차창 밖으로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층, 40층짜리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단지만 해도 2만 세대가 삽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작전 지휘소로 쓰이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화면 속 지도에 붉은 화살표들이 나타났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공격 병력이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화살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건물 단지에 진입하자 화살표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뭡니까 이게? 저는 물었습니다. 준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지날 때마다 공격 병력은 손실을 입습니다. 시야 확보 실패, 저격 노출, 측면 공격. 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 장애물이 됩니다. 저는 실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그런 곳. 그런데 시뮬레이션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관통하면서 파편은 분산되고 폭발력은 감소하죠. 물론 피해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한 동을 통과할 때마다 공격 효율이 15%씩 떨어졌습니다. 10개 건물을 지나면 절반 이상이 소모됐죠. 서울에는 그런 건물이 수천 개 있었습니다.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30년간 저는 도시를 타격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맞는 쪽, 무너지는 쪽.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니,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서울은 맞는 도시가 아닙니다. 버티는 도시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많은 건물들. 낮에 본 시뮬레이션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 밀도, 시가전 손실률, 병력 소모 속도. 숫자를 다시 넣어봤습니다.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재래식 침공은 정말로 지옥이 맞았습니다. 공격하는 쪽에게 말이죠. 하지만 제 손은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단어가 맴돌았거든요. 핵. 그 단어만큼은 계산이 달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핵은 다르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재래식 포격은 건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은 그런 게 통하지 않았죠. 20킬로 통급 탄두 하나면 반경 3km는 그냥 사라집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핵 이후에도 이 도시는 기능할 수 있는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낮에 본 준비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입체 방어, 분산 지휘, 지하 시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를요. 책상 위에 놓인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지하 방호 시설 시찰. 저는 그 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답은 거기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확신과 오늘 본 현실. 둘 중 하나는 틀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분명 이전과 달랐습니다. 핵 언급이 들어간 건 처음이었죠. 그들도 뭔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폭발 반경, 방사능 확산, 사상자 추정치.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로 낮에 본 고층 건물들이 겹쳐졌습니다. 새벽 2시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준호와 함께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건물 지하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죠. 하지만 준호가 특수 카드를 찍자 숨겨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40m까지 내려갑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려가기 시작했죠. 층수 표시등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신호가 없었습니다. 지하 20m를 지나자 완전히 끊겼죠.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통신은요? 그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독립통신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죠. 지하 40m.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밝았습니다. LED 조명이 복도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공기는 지상보다 더 신선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준호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여러 방들이 보였죠. 통신실, 발전실, 정수시설. 각 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전부 작동 중입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중무휴입니다. 지상 전력이 끊겨도 여기는 3개월 이상 독립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 방은 지휘 통제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전역의 CCTV 영상, 교통 상황, 통신망 상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핵 공격 후를 가정한 겁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지상이 무너져도 여기선 도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구조, 의료, 보급, 모든 지휘가 이곳에서 이뤄지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는 핵 공격 이후를 끝으로 봤습니다. 모든 게 멈추는 순간,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그 이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저장 시설입니다.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식량, 의약품, 생필품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2만 명이 6개월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지하 도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람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사람들입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비역들입니다. 저녁 7시, 우리는 이태원 근처 작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에서 6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준호가 소개했습니다. 모두 예비역이고 전시엔 각자 임무가 있습니다. 한 명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성우입니다. 건물 관리 일하고 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택시기사, 편의점 사장, 아파트 경비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시에 각자 뭘 하시는 겁니까? 성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제 건물을 지킵니다. 대피 통제하고 부상자 옮기고 필요하면 진지 구축도 하죠. 택시기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수송입니다. 민간인 후송, 물자 이동. 제 차로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말투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웃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훈련받습니다. 근데 뭐 복잡한 건 아니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일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영웅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자리를 지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요. 성우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서울엔 저 같은 사람이 300만 명 있습니다. 다들 평범하게 살죠. 근데 전시가 되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움직입니다.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300만.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군대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엔 또 다른 층위가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운 건 당연하죠. 근데 도망갈 곳도 없잖습니까?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00만 명의 예비역, 각자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건 제 계산식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새로운 장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계룡대 합동작전본부였죠. 오늘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룸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고 중앙에는 대형 작전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 장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시작하겠습니다. 통제관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북한 쪽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사정포 진지였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적, 포병, 발사. 붉은 점들이 깜빡였습니다. 포탄 궤적이 곡선으로 그려지며 서울을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사 지점 포착 완료. 정보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지도에 붉은 점들의 정확한 좌표가 표시됐습니다. 5분 경과. 통제관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서 우리 측 포병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분 경과. 반격 준비 완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3분 경과. 반격 개시. 파란 궤적들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포탄들이 북한 진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 진지 1번, 무력화. 3번 진지, 타격 확인.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13분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지휘부 타격 단계 진입. 항공 담당이 말했습니다. 전투기 아이콘들이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지휘시설에 새로운 표적이 표시됐죠.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적어 내려갔습니다. 공격 개시부터 반격까지 13분. 진지 무력화 20분. 지휘부 타격 30분.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응징이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간 저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계산했습니다. 초기 타격의 참혹함을, 막을 수 없는 피해를. 그런데 그건 반만 본 거였습니다. 공격만 보고 반격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서울 방어 체계 최종 평가.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방어라는 단어가 맞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고층 건물의 입체 방어, 지하 40m 독립도시, 300만 예비역, 그리고 13분 반격 체계. 하나하나가 계산을 뒤집는 요소들이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서울 공격 시나리오는 초기 타격 단계에서 종료되지 않는다.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공격 즉시 반격이 개시되며 공격 병력은 도시 구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손실된다.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핵 공격 이후에도 도시 기능은 지하 체계를 통해 유지 가능하다. 지휘, 통신, 보급 모두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제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숫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마지막 문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가락이 잠시 떨렸습니다. 서울에 대한 지상군 침공은 불가능하다. 침공 불가능. 이 단어는 군사 문서에서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했고 오만하게 들릴 수 있었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공격 측 손실률이 방어 측을 압도하며 목표 달성 이전에 전투 지속 능력을 상실한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서울평가 최종 덕스였습니다. 보고서를 워싱턴으로 보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전송했죠. 저는 확인 메시지를 받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제 일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이틀 정도 더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귀국 비행기는 사흘 후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냥, 준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알아챘죠.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준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정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정보 담당 대령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의 대남 관련 보도가 급감했습니다. 사흘째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북한의 위협성 발언 빈도를 보여주는 차트였죠. 지난 한 달간 꾸준히 높았던 수치가 사흘 전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추가 도발 징후는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훈련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수첩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보낸 날과 북한이 조용해진 날. 하루 차이였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리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제한된 범위로 전달됐습니다. 제한된 범위. 그 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봤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틀 후, 일본 방위성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준호가 요약본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내부 회의 일정 변경, 강경파 인사들의 공개 행보 축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보연구소 보고서에는 긴장 완화 국면 진입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는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몰랐죠.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이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퇴근하고 식당은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막아졌는지. 하지만 그게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국방부로 향했죠. 최종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적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리사, 그리고 국방부 차관. 단 3명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서울 방어 체계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30분 걸렸습니다. 입체 방어, 지하 체계, 반격 능력,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에 대한 지상군 침공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토론도 없었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고 기밀로 분류하겠습니다. 공개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필요한 파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겨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일주일간 본 모든 것, 바뀐 제 인식, 그리고 내린 결론. 그게 이 서류 안에만 갇히는 건가? 다음 날 신문을 펼쳤습니다. 북한 관련 기사는 뒷면에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북한, 최근 대남 위협 발언 감소. 단순한 사실 보도였습니다. 이유에 대한 분석은 없었죠. 뉴욕타임스도 비슷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조짐. 전문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유를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서울의 준비, 300만 예비역, 지하 40m의 독립도시. 그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보고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저는 꺼내서 다시 읽었습니다. 침공 불가능.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경력의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언론도, 학계도, 일반 대중도, 심지어 서울 사람들조차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강한 도시에 사는지를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보고서 사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습니다. 고층 건물의 방어 효과, 지하 방어 시설, 13분 반격 체계. 모든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결론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득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많은 건물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모를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준비된 도시에 사는지를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피곤했습니다. 30년간 숫자로 세상을 봐왔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죠. 확률, 손실률, 피해 추산. 명확하고 객관적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 너머의 것들을 봤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는 평범한 사람들. 말하지 않지만 행동하는 힘. 그걸 어떻게 보고서에 담습니까?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침공 불가능.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도 아니었습니다. 억제였습니다. 계산을 보여주는 것. 공격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알 사람은 이미 알았으니까요. 북한의 침묵이 그 증거였습니다. 강경 발언의 중단, 훈련 일정 연기, 내부 회의 변경. 모두 신호였습니다. 제가 쓴 건 경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서였습니다. 공격하면 이렇게 끝난다는. 그 계산을 본 사람들은 행동을 바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 불빛을 다시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 서울의 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도시 모두 잠들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보 분석실에 도착하자 이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일본 방위성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북한 내부 고위급 회의 일정 이틀 연기. 조선인민군 전선포병 전술국 부국장 리명철. 공개 일정 전면 취소.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강경 발언 주도 인물들의 언론 노출 급감. 이사가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유럽 안보연구소 보고서였습니다. 북한 군부 내 노선 변화 감지. 대남 도발 관련 내부 검토 진행 중으로 추정.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식 발표는요?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결과군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 없는 결과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콜드웰 박사, 보고서 감사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필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보좌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억제는 조용할 때 가장 강하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침공 불가능. 이 문장을 수정할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뒀습니다. 이미 충분히 정확했으니까요. 오후에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은 평온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켜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들이 제 30년을 바꿨으니까요.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확인 차 가는 거였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죠. 하루만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준호가 공항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박사님, 다시 오셨군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산으로 갔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자 서울 전체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햇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도시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인구 1000만, 장사정포 사거리 내, 초기 피해 추산 10만 명 이상.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저는 도시를 목표물로만 봤지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그냥 본 걸 쓴 것뿐입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도시를 봤습니다. 저 건물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선택이었습니다. 고층으로 지을 것인가? 지하를 얼마나 깊이 팔 것인가? 방호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가? 수십 년에 걸친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300만 예비역.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킨다던 그들. 평범하게 살지만 전시엔 움직일 준비가 된 사람들. 그것도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방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억제의 기준이었습니다. 여기를 넘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넘을 수 없다는. 준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마다, 거리마다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풍경은 잊지 않을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윤곽이 점점 작아졌죠.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마다, 아파트마다, 거리마다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별이 지상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주일 전 제가 그렸던 지도가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로 가득했던 서울.
장사정포 사거리, 타격 예상 지점, 피해 추산 구역.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붉은 점은 없었습니다. 대신 노란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였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북한의 위협을 지긋지긋한 반복으로 기억할 겁니다. 또 시작이군. 누군가는 오늘도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를요. 조용한 준비, 말하지 않는 힘,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300만 명, 지하 40m의 독립도시, 13분 만에 시작되는 반격, 그리고 침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다른 위협들, 다른 계산들. 하지만 이번 일은 잊지 않을 겁니다. 불바다는 없었습니다. 예측도, 위협도, 계산도 틀렸습니다.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했습니다. 중요한 걸 빼고 계산했던 겁니다. 창밖에서 서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름이 가렸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아래에서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다는 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그러나 충분한 이유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